올해와 내년 전국적으로 입주 대란과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은 오히려 수년간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이 서울 청담동에 있는 디브리지 타워를 70억 원의 웃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 빌딩에 인기 라운지바가 들어서면서 주변 상권이 살아나자 2년 만에 빌딩 가치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박동은 르노 삼성 사장이 올해 신차 라인업을 강화해 27만 대를 판매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습니다. SM6와 QM6의 기세를 몰아 국내 판매 3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 금융지주사인 신한금융이 내일 차기 회장 후보들의 최종 면접을 진행합니다. 누가 신한금융을 이끌 차기 회장이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8일 수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36만 가구, 내년에는 43만 가구가 입주하면서 입주 대란과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서울 지역은 이런 공급 초과는커녕 여전히 공급 부족 현상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이 없는 서울은 재건축과 재개발, 즉 도시정비 사업을 통해서만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2020년까지만 봐도 아파트 멸실 가구 수가 입주 물량보다 2배가량 많기 때문입니다. 취재의 정창신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철거돼야 하는 사업 시행인가 아파트 수는 총 63,739가구. 반면 같은 기간 기존 아파트를 허물어 새로 지은 아파트 입주 순증 물량은 33,894가구에 불과합니다. 더 늘어나는 아파트 수보다 멸실 가구 수가 2배가량 많은 겁니다. 서울경제TV가 서울시로부터 25개 자치구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 사업 현황을 받아 재건축 재개발 진척 상황을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서울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올해부터 2020년까지 입주하는 물량은 총 13만 5,558가구. 언뜻 보면 같은 기간 멸실 예상 물량 63,739가구보다 2배나 많아 보입니다. 그러나 서울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에서 이미 있던 멸실 가구 수 10만여 가구를 빼면 실제 늘어나는 아파트 수는 3만 4천 세대 남짓에 불과합니다. 한 해 평균으로 보면 8천여 가구가 신규 공급되는 셈인데 현재 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철거를 앞두고 있는 세대 수는 이보다 2배 가까이 많은 16,000가구인 것입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업 시행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 추진단지는 관리 처분인가를 거쳐 보통 2, 3년 내에 철거됩니다. 정비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간 갈등, 시공사 변경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고려해도 4년 안에는 철거가 완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업 시행인가 이전 단계인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줄을 잇고 있어 멸실 아파트 수는 실제로는 이보다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78만 가구에 달하는 입주 물량으로 입주 대란이 벌어진다는 전망이 넘쳐나고 있지만 서울 지역에서는 전혀 들어맞지 않는 수박 겉핥기 또는 부실 분석인 것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네, 작년 서울경제TV가 서울 청담동에서 죽음의 빌딩으로 불리던 건물에 인기 라운지바가 들어서면서 건물의 가치도 덩달아 올랐다는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당시에는 실제 경제적 가치를 환산하지 못해 업계에 예측을 전할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 국민연금이 이 건물을 사들이면서 실제 몸값이 얼마나 뛰었는지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청담동의 디브리지 타워가 2년 만에 70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거뒀습니다. 2년 전 189억 원이었던 디브리지 타워를 최근 국민연금이 259억 원에 매입한 겁니다. 구 영인 빌딩 시절 이곳은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고 공실일대가 많아 죽음의 빌딩으로 불리며 경매시장에 등장해 소유주가 여러 번 바뀌기도 했습니다. 2014년 인기 라운지바가 입점하면서 유동인구가 대폭 늘어나고 주변 상권이 살아나 빌딩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작년 중소형 리테일 블라인드 펀드 위탁사로 캡스톤 자산운용과 코랑포 자산운용을 선정해 투자 대상으로 알맞은 중소형 건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 내 300여 건에 달하는 건물들을 살펴보던 중 캡스톤 자산운용의 캡스톤 밸류에드 전문 3호 부동산 투자 신탁 1호 펀드의 투자 대상으로 디브리지 타워를 선정해 작년 12월 23일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 펀드를 통해 앞으로 펀드 운영기간 7년간 연평균 수익률 6%, 내부 수익률 13%를 얻을 전망입니다. 내부 수익률은 매각 차익까지 고려해 현재의 투자 가치와 미래의 현금 수익액이 같아지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수익은 임대료에서 나오는 것으로 디브리지 타워에 입점해 있는 인기 라운지 바와 레스토랑 등과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새로 체결해 안정성도 확보했습니다. 시장은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 투자가가 빌딩 내 리테일 콘텐츠의 가치를 알아봤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이번 사례로 다른 기관들도 인기 콘텐츠를 가진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올해 르노 삼성의 판매 목표치는 역대 최고 기록인 27만 대입니다. 지난해 완성차 업체들의 내수 부진 속 SM6와 QM6로 연타석 홈런을 날린 르노 삼성은 올해 신차 라인업을 강화해 국내 판매 3위를 달성한다는 포부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파죽지세. 르노 삼성이 오늘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신년 간담회에서 밝힌 올해의 비전입니다. 지난해 판매 돌풍을 일으킨 SM6와 QM6의 기세를 몰아 올해 내수 시장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SM6, QM6를 통해서 중형 세단과 SUV 시장에 발음을 일으켰는데 파죽지세라는 말을 쓰면서 금년에는 작년의 기세를 모아서 2017년에도 그런 기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해 르노 삼성 자동차의 판매 목표는 내수 12만 대, 수출 15만 대. 총 27만 대로 역대 최대 판매량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신차 라인업 강화입니다. 소형 해치백 클리오, 전기차 트위지. 지난해 판매 주역이었던 SM6와 QM6의 바톤을 이어받을 올해의 신차입니다. 클리오는 지난 1990년 출시 후 유럽에서 연간 30만 대 이상 팔리는 베스트셀링 모델로 올 상반기 국내 상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출시를 앞둔 트위즈는 소형 전기차로 친환경차 시장을 대응할 전략 차종입니다. 지난해 내수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 판매고를 올리며 승승장구한 르노 삼성은 신차 라인업 강화와 함께 전 시장과 영업 인력을 늘릴 방침입니다. 또한 품질 최우선주의와 고객 만족도 1위를 앞세워 내수 시장에서 3위를 탈환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금융권 수장 교체 작업이 속속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금융은 내일 회장추천위원회를 열어 후보 3명 중 1명을 최종 후보로 낼 예정입니다. 여기서 추천되는 후보는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신한금융을 이끄는데요. 국내 최대 금융지주 회사인 만큼 차기 수장이 누가 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한금융지주는 내일 차기 회장 후보들의 면접을 진행하는 회장추천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회추위에서는 각 후보 면접 후 성과와 역량, 자격 요건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한 뒤 한 명의 후보를 차기 회장 후보로 추천합니다. 여기서 추천된 차기 회장 후보는 오는 20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만 사실상 내일 최종 확정되는 셈입니다. 앞서 신한금융은 지난주 회추위를 통해 조영병 신한은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 최방길 전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을 회장 후보 면접 대상자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조영병 행장과 위성호 사장 간 2파전 양상에 무게를 두면서 조 행장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점치고 있습니다. 조 행장은 지주 계열사 맏형격인 은행을 이끌어왔고 위 사장보다 나이나 연차가 많다는 점이 고려된 겁니다. 조 행장은 2015년부터 신한은행을 맡아 저금리 등 어려운 영업 환경과 다른 은행들의 치열한 도전에도 리딩뱅크의 위상을 안정적으로 지켜냈습니다. 조 행장에 맞서는 위성호 사장은 2013년부터 신한카드를 이끌어오며 지난해 8월 3년임에 성공했습니다. 위 사장은 신한카드를 맡아 카드업계 1위 자리를 확보해야 하며 경영 능력을 보여준 데다 신한금융에서 은행과 지주, 카드를 두루 거쳐 차기 회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새 후보 중 유일하게 전직 인사인 최방길 전 사장은 신한은행 창립 멤버이기도 합니다. 조 행장과 위 사장은 각각 57년, 58년생으로 금융지주 회장으로는 비교적 젊은 편이라 51년생인 최 전 사장이 신한금융 세대 교체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소비 심리가 얼어붙은 가운데 카드사들이 설 연휴를 앞두고 다양한 명절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설 선물 세트를 카드로 사면 할인도 해주고 상품권도 주는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명절 특수를 노린 카드사들의 설 마케팅이 한창입니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지만 그나마 명절에는 씀씀이가 평소보다 커지는 만큼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NH농협카드는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설 선물 세트를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30%까지 할인해 줍니다. 롯데카드는 롯데마트에서 설 선물 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롯데백화점과 롯데슈퍼에서는 40%까지 할인되는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BC카드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오프라인 매장과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매장 총 10곳에서 설 선물 세트 구매 시 최대 50% 할인해 줍니다. 삼성카드도 이마트와 홈플러스에서 특정 설 선물 세트에 한해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줍니다. 삼성카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추천 선물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획전도 진행 중입니다. 우리카드는 자사 모바일 전용 쇼핑몰 위비마켓에서 350여 종의 우수 선물 세트와 300여 종의 설 용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과일과 견과류 제품부터 건강식품, 한우 세트 등을 최대 30%에서 68%까지 싼 가격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카드사들은 설 연휴 기간 구매한 고객에게 응모를 통해 경품을 주거나 지출이 많은 설 연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주는 등 고객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마련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고용해 생산하라고 강하게 글로벌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미국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힙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부터 5년간 미국에 31억 달러, 3조 6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기존 투자 금액보다 50% 이상 늘린 것입니다. 정진행 현대차 사장은 외신 기자들과 만나 친환경 자율주행차 등 미래 신기술 개발과 관련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생산시설에서 신차종 생산, 환경 개선 투자를 위해 2021년까지 미국에 31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수요를 감안해 신공장 건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기아차의 미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지난해 현대기아차는 미국 시장에서 142만 대를 팔아 시장 점유율 8.1%로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현대차는 연간 37만 대 규모의 엘러버마주 공장을, 기아차는 연간 36만 대 규모의 조지아 공장을 운영 중입니다. 정 사장은 이번 결정이 트럼프의 발언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현대차 그룹의 투자 결정은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아차가 지난해 9월 1조 원을 들여 완공한 멕시코 공장에 트럼프가 35%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설 경우 기아차 멕시코 공장은 날벼락을 맞는 셈입니다. 게다가 최근 포드와 크라이슬러, GM 등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모두 멕시코 공장 설립을 취소하고 미국 투자 계획을 줄줄이 내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는 아직 트럼프 블랙리스트에 오르진 않았지만 트럼프 징벌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네, 수익률은 시원찮은데 운용 보수는 높은 공모펀드, 안전하다고 믿었지만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왔던 ELS 등 지난해에는 소비자들에게 만족감보다는 큰 실망감을 준 금융상품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금융위원회가 오늘 그간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금융상품을 손보고 핀테크를 활용한 금융상품을 발전시킬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눈에 띄는 계획들을 오늘 투데이포커스에서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위원회에서요, 소비자에게 그동안 불편과 또 실망감을 줬던 금융상품들을 대대적으로 손볼 계획을 내놨는데요. 자, 우선 이 비싼 운용보수로 논란이 되는 공모펀드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펀드는 그동안 평균 0.542%의 비싼 운용 보수를 수익률이 좋든 나쁘든 일정하게 떼어왔습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의 경우 0.814%로 운용 보수가 더 높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운용 보수에 비해 펀드 수익률은 1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했는데요. 오는 3월부터는 이렇게 실망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펀드 운용으로 초과 수익이 나면 운용사가 성과 보수를 가져가고 수익을 내지 못하면 기존의 절반 수준인 저렴한 기본 보수만 받는 공모펀드가 출시되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3월까지 마무리해 그간 사모펀드에서는 일반화됐지만 공모펀드에선 사실상 금지였던 성과 보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는 성과 보수는 운용사의 책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효과가 있어 투자자를 다시 공모펀드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문제는 성과 보수형 펀드가 얼마나 활발히 출시되느냐입니다. 성과 보수 적용이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도 성과 보수를 채택한 펀드의 비중은 주식형의 경우 가 조금 넘는 정도입니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개인별 성과 보수를 산정하려면 판매사가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켰던 ELS도 손볼 계획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ELS, 즉 주가연계증권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또 투자자 보호 체계와 대체 상품에 대해서도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올해 2분기까지 파생결합증권으로 조달한 자금을 증권사 고유자산과 구분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판매 과정 녹취도 의무화하고 투자자 숙려 제도 등을 도입할 방침입니다. ELS의 대체 상품으로는 ETN이라 불리는 상장지수 채권을 예로 들었습니다. ETN은 ETF와 유사하게 거래소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도 특정 지수의 수익을 오차 없이 보장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금융위는 올해 1분기 중에 손실 제한형 ETN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해외 ETF와 ETN 상품의 국내 상장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네, 이 ISA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대대적인 홍보를 했지만 불안전 판매 문제도 있었고 또 생각보다 적은 혜택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요. 이 ISA에 대한 개선안도 나왔습니까? 네, 물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출시된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ISA의 경우 정부와 금융당국이 만능 통장이라고 홍보했지만 부족한 혜택과 불안전 판매 등으로 가입자 증가세가 저조하고 수익률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금융위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ISA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 하반기 중 관계부처와 조율해 비과세 한도를 2배로 늘리고 ISA 가입 대상도 은퇴 노령층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결혼, 주택 마련 등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을 위한 중도 인출 허용 방안도 고려할 계획입니다. 현재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입니다. 네, 또 지난해 이 펀드 매니저보다 더 높은 수익률로 주목을 받았던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발전 방안도 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금융위는 5월 중에 본격적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한 자문과 투자 일임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주식과 펀드를 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지금도 은행과 증권사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내놓고는 있지만 아직은 상품 비중이 낮고 기존의 펀드 매니저를 보조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독립투자자문업 관련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부터는 별도의 운용 인력 없이 로보어드바이저가 직접 고객 성향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돈을 굴려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또 상반기 중으로 투자 권유 절차를 정비해 금융상품의 자문부터 구매까지 로보어드바이저를 통해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투자자들의 결정을 돕기 위해 로보어드바이저 등 투자자문 서비스에 대한 수익률 비교 공시 체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올해부터 개선되는 금융상품과 관련 제도에 대해서 금융증권부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시간 동안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습니다.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희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약 3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으로 법정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적용한 이 부회장의 430억 원대 뇌물 공여 혐의가 경영 승계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뇌물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경영 승계 관련 부정 청탁은 없었고 대통령의 압박에 마지못해 지원한 것이라며 사실상 강요, 공갈 피해자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은 영장 신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천만 원대의 저렴한 중국산 중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캔보 600이 국내에 상륙했습니다. 중국산 SUV가 국내에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북기 은상기차의 국내 수입사인 이 중한자동차는 오늘 인천 남구 본사에서 중형 SUV 캔보 600의 출시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차량 출고는 2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캔보 600은 현대차의 산타페와 투싼의 중간 크기입니다. 최고 출력은 147마력, 복합 연비는 리터당 9.7km입니다. 캔보 600이 내세우는 강점은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모던 트림은 1,999만 원, 럭셔리 트림은 2,099만 원으로 비슷한 차급의 국산 SUV에 비해 수백만 원 저렴합니다. 오는 20일부터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매매했을 때뿐만 아니라 분양받았을 때도 실거래가 등 거래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주택 구입자가 매도자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다운 계약서를 써준 경우 자진 신고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허위 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에 조사 개시 이후에 증거 자료 제출 등 증거 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됩니다. 이외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규정보다 늦게 한 경우 지연 기간이 3개월 이내면 과태료를 기존의 10만 원에서 30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앞으로 카드사가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 한도를 줄일 경우 회원에게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 강화 방안의 추진 현황을 공개했습니다. 그동안은 카드 해지의 경우에만 최소한 10영업일 이전에 해지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했습니다. 이용 정지와 한도 축소는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후 지난해 11월 이용정지와 한도 축소, 계약 해지 등의 사항은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도록 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이 개정됐습니다. 카드가 승인 거절된 경우에도 모든 카드사가 고객에게 즉시 문자 메시지로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또 회원의 과실이 없이 카드 승인 내용 문자 메시지의 전송에 실패했다면 즉시 한 차례 이상 문자 메시지도 재전송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중에 모든 카드사가 약관을 수정해 신용카드 이용 관련 알림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추위는 풀렸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에 중국에서 유입된 오염 물질까지 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일도 전국 나쁨 단계로 예상됩니다. 호흡기 건강을 위해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 서울, 경기와 충남, 호남 지방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에 5에서 10cm, 강원 산간과 제주 산간에 20cm 이상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중부와 전북, 경북 북부에 2에서 7cm로 꽤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는데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금요일 아침까지는 큰 추위가 없겠지만 눈비가 그치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눈이 내린 뒤 월요일 아침에는 서울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강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에 구름이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막다가 점차 흐려져서 늦은 밤부터 눈이 오겠습니다. 눈이 오기 전까지는 대기의 건조함이 심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차차 흐려지겠고요. 호남지방은 늦은 밤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 후반에는 눈비 소식이 잦고 강한 추위도 밀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관리 또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